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과부의 아름다운 자태. 조선시대 때 정녀라 불리는 청상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았는데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용모가 매우 빼어나 근처에 사는 남자들이 그녀의 미모에 죄다 반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오직 일편단심 죽은 남편만을 기리며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수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 정려집 근처를 지나던 원님이 날씨가 너무 더운지라 병졸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한 뒤 맑은 물에서 몸을 씻고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원님이 대낮에 몸을 씻고 갔다는 소문은 고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원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원보의 맑고 시원한 물에 끌린 원님은 원보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원님은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발이라도 담글 요량으로 원보를 찾았지요. 그런데 우연히 빨래를 하고 있는 정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정녀의 자태는 아름답기 그지없었지요. 정녀를 본 원님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관아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을 떨치려 해도 떨칠 수가 없었지요. 밤잠을 설친 원님은 날이 밝아도 온통 정녀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원님은 마침내 사람을 시켜 정녀를 불렀습니다. 원님 앞에 끌려온 정녀는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였지만 원님의 눈에 보이는 정녀의 자태는 너무나 고왔습니다. 내 일찍이 너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구나. 너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흙에 묻혀 지낸다는 것이 안타깝구나. 나를 따르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 말은 부드럽게 하였지만 원님의 기세는 우격다짐으로라도 정녀를 어찌해 볼 태세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만큼 정녀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정녀도 원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정녀는 미천한 이 몸이 사또의 분부를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이 더러운 몸으로 사또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잠시 집으로 보내주시면 목욕 재개하고 밤중에 사또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말하였지요. 정녀의 말을 들은 원님은 한결 마음이 느긋해져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온 정녀는 눈앞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앞길이 캄캄하였지요. 유혹을 하는 원님의 얼굴 혹은 성난 원님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원님의 첩이 되어 호강을 하는 잡생각마저 떠오르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녀는 멀리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녀는 샘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곱게 몸단장을 하였지요.
정녀가 나타나지 않자 사또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대로 치밀었습니다. 정녀를 찾는 병졸들이 정녀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 원보에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의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 해마다 여름만 되면 원보에 여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원보 근처를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억울하게 죽은 정녀의 한을 달래고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불쌍한 넋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자로 둔갑한 여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한량이 있었습니다. 이 한량이 어느 날 바닷가의 모래밭을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마을 소년들이 모여 무엇인가 떠들고 있었지요. 한량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셋이나 달린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놓고 7명의 소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거북이를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다투었지만 7명이 함께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타협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어느 아이가 7사람이 잡은 것이니 7등분으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 말이 옳다 하여 칼을 들어 거북이의 몸을 7토막으로 자르려고 하였지요. 거북이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량은 그 거북이의 신세가 너무나 탁하여 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바닷속에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는 신기하게도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바다의 용왕입니다. 오늘은 마침 육지를 구경하려고 바닷가에 나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으나 당신 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 오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량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노인은 한량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저녁을 먹은 후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한량은 방랑길을 나섰으니 내일은 뒷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뒷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주막집 노인은 한사코 말리면서 말하였지요. 나는 원래 뒷산의 산신이었는데 지금 산을 차지하고 있는 악녀 때문에 산에서 쫓겨내려와 이 꼴이오. 만일 당신이 그 산에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이제까지 뒷산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오. 그러나 한량은 산의 대장부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사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악녀가 산신으로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산속 깊은 곳이어서 그런지 날이 빨리 저물었습니다. 하루 노숙할 만한 곳을 찾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밤이 되니 한량은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먼 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한량이 불빛을 찾아가니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지요. 주인을 청하니 젊고 어여쁜 여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량이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니 여인은 반가워하며 저녁 밥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량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악녀는 동침을 청하면서 나는 이곳 산신이니
함께 살면 어떻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속으로 놀랐지만 미리 들은 것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수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어허 어디 아녀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이러는 것이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악녀는 시퍼렇게 되어 입가는 흰 거품을 내면서 한량을 노려보았지요. 네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디 두고 보자. 악녀가 주문을 외우며 중얼거리니 갑자기 천지가 먹칠한 것처럼 암흑 세계로 변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불이 번쩍거렸습니다. 한량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며 도저히 악녀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데 문득 살려준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녀에게 며칠 동안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청하였지요. 악녀는 한량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이래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속이고 달아나거나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지요. 한량은 거북이를 살려준 바닷가에 가서 용왕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예쁜 동자가 나오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지요. 한량은 동자를 따라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났지요. 용왕은 한량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3명의 장수를 딸려 보내면서 악녀를 치는데 도와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한량은 새 장수와 함께 육지로 나와 악녀를 치러 갔습니다. 장수들이 어떤 술수를 쓰니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비바람이 쳐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지요. 이 광경을 본 악녀는 한량을 무섭게 노려보며 네가 용왕의 힘을 빌어왔으나 나의 술법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리니 웬일인지 장수들이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이제 꼼짝없이 악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악녀가 말하였지요. 네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별 수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량은 다시 용왕에게 달려갔지요. 용왕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힘을 빌어야겠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는 새 장수를 내려보내니 새 장수는 술수를 써서 비바람과 벼락을 치게 하였지요. 악녀는 비웃으면서 네가 하늘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제 내 술수를 보아라. 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렸지요.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이 비바람과 벼락은 여전하였고 마지막엔 큰 벼락이 악녀 위에 떨어져 악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악녀의 시체는 커다란 늙은 여우로 변하였지요.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한량은 하늘나라의 새 장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막집 노파에게 들러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용궁으로 용왕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혼자 떡을 먹는 법. 옛날에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익살꾼인 데다가 장난을 좋아하여 늘 일을 내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정수동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길 동무를 하여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떡 장수를 만났지요. 모두들 배가 출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못 사 먹었지요. 우물쭈물하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떡을 사 먹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여러 사람 몫까지 다 사서 나누어 먹자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지요. 정수동이도 떡을 사 먹고 싶어서 슬그머니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고작 떡 4개 살 돈밖에 없었지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떡을 사서 여러 사람들에게 쭉 돌릴 것인데 돈이 없으니 입맛만 다셔야 하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함께 가던 장사꾼들이 은근히 얄미웠습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느라고 돈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남에게 떡을 사주기가 싫어서 저러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때 정수동이 꾀를 하나 내어 길 동무들에게 슬슬 수작을 걸었습니다. 여보게들 나하고 내기 하나 안 할 텐가? 내기라니 무슨 내기? 저 떡장수 목판을 한번 보게나. 떡이 가득 들어있지 않나? 저걸 나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치운다면 어떻겠나? 뭐라고? 저 많은 떡을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치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커다란 목판에 가득 찬 떡을 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내가 저걸 다 먹어치우면 자네들이 떡값을 다 물고 만약에 다 못 먹으면 떡값은 나 혼자서 다 내겠네. 어떤가? 좋아,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세. 자네가 저걸 다 먹기만 하면 떡값은 우리가 내지. 하지만 다 못 먹으면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물어야 하네. 이렇게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동이 떡장수 목판 앞에 서서 태연하게 떡을 집어먹는데 애당초 내기에 이길 마음이 없으니 가진 돈만큼 먹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를 먹고 나서 슬쩍 물러앉았지요. 아이고 더는 못 먹겠다. 그러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기껏 4개 먹었단 말이지. 그러게 큰 소리나 치지 말 것이지. 이제 내기에서 졌으니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무는 걸세. 여부가 있나 내고 말고. 보란듯이 떡 4개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수동이 제 돈 주고 떡을 사서 혼자 먹었다는 이야기지요. 눈뜬 장님 남편. 옛날에는 봄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방이라는 걸 써 붙였지요. 대문에다 큼지막하게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여 놓는 것입니다. 봄과 함께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지요.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뭘 들어도 금방 잊어버렸지요. 글을 좀 가르치려고 해도 도무지 글자 한자를 못 깨쳤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글자를 온 벽에 붙여놓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었습니다. 새 봄이 되어 아내가 친정을 다니러 갔더니 친정 아버지가 대문에 입춘방을 써 붙여놓고 벼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사위가 오면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겠다.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아는지 시험을 해보아야겠어. 듣고 보니 큰일이 났지요. 친정에서는 사위가 까막눈이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가르쳤지요. 입춘대길 넉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가르쳤답니다. 자, 따라 읽어봐요. 입춘대길. 입춘대길. 정신 차려서 입춘대길. 입춘대길.
이렇게 한 200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혼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지요.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환장을 할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아내가 한 가지 수를 내었습니다. 글자고 뭐고 그냥 입춘대길 넉자를 통째로 외우는 수였지요. 남편을 다그쳐서 글자를 볼 것도 없이 그저 대놓고 자꾸 외우게 하였습니다. 똥 누면서도 입춘대길, 앉아서도 입춘대길, 누워서도 입춘대길, 이렇게 밤낮으로 외웠지요. 이렇게 하니 이제 제법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외워서 이제 처가에 갈 날이 되었지요.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대문간에 들어가면 글자가 쓴 종이가 붙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읽어보라거든 덮어놓고 입춘대길이라고만 해요. 알았소. 내 꼭 그렇게 하리다. 가면서도 내내 입춘대길을 외우면서 갔습니다. 드디어 처가에 가서 대문간에 썩 들어서니 흰 종이에 글자 넉자 쓴 것이 딱 붙어 있었지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인이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득달같이 재촉을 하였습니다. 자네, 저 대문에 써 붙여놓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게. 그런데 그새 외운 걸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잊어버렸네. 저걸 뭐라고 하더라? 머리를 쥐어짜 보니 뒤에 세 글자는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참, 무슨 대길이라고 했지? 춘이고 대길이라. 그런데 처음 글자가 뭐였더라? 첫 글자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지요.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아내를 보니 아내가 자꾸 손으로 얼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내 딴에는 입춘대길의 입자가 생각나라고 입을 가리킨 것이지요. 그런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니 마치 코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옳구나. 아내가 코를 가리키는 걸 보니 고춘 대길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춘 대길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백마를 타고 온 영웅. 아주 오랜 옛날 작은 고을에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20살이 다 되었건만 집안이 너무도 가난한 탓에 아직 장가를 못 든 노총각이었지요. 오빠에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비록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갈지언정 그들은 몹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임금은 백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는 등 횡포가 심해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였지요. 임금은 행여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이토록 고생을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생각한다.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백성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과인은 올 봄부터 매년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하늘께 제사 지내려고 하노라. 그로부터 봄만 되면 온 고을 곳곳에 군사들을 풀어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를 뽑아가기 시작하였지요. 봄이 올 적마다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울다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지요. 그 해에는 작은 시골 마을의 오누이에게 참으로 불행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누이 동생이 18살 되는 해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갖 꽃들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꽃과 같았지요. 그녀는 마음씨까지 고와 상냥하고 밝은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어디선가 휘익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누이가 사는 집 문 위로 흰 깃털이 달린 화살 3개가 꽂혔습니다. 그 화살의 의미는 누구의 집이든 상관없이 이 화살이 꽂힌 집의 처녀는 그애의 재물이 되어야 함을 뜻하였지요. 그날 아침 천진하고 아름다운 동생은 화살을 발견하자마자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에게 애원하였지요. 오빠, 차라리 저는 오빠 손에 죽을지언정 군사들을 따라가 재물이 되기는 싫어요. 부탁이니 절 죽이고 오빠도 어서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치세요. 오빠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눈을 들어 창 밖의 푸른 산을 한참 바라본 후 문득 무슨 결심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산으로 도망을 가자. 그러나 동생은 오빠 앞에 쓰러져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럴 순 없어요. 저 때문에 오빠까지 화를 당해선 안 돼요. 네가 없는데 오빠가 살아서 무얼 하겠니? 자, 어서. 죽더라도 그놈들 손에 잡혀가게 하진 않을 것이야. 오누이는 정신없이 짐을 꾸려 곧바로 산이 보이는 남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이르러 오누이는 그들이 숨어 있기에 참으로 좋은 장소를 발견하였지요. 한편 임금은 오누이가 어명을 어기고 도망을 친 사실을 알고는 이만저만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 산 전체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하기 시작하였지요. 오누이는 쫓기고 쫓겨 결국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낭떠러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오르려 해도 길이 없고 땅으로 숨으려 해도 문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마치 부채가 펴지듯 커다란 바위가 서서히 갈라지더니 깊은 틈에서 한 줄기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바위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백발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한 손으로는 백마를 끌고 다른 한 손엔 금빛 찬란한 보검을 들고 있었지요. 천천히 오누이 앞에 다가온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몹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내 특별히 너희를 돕기로 했느니라. 여기 가져온 2가지 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백마를 타기만 하면 천하를 날아다닐 수 있고 이 보검을 허리에 차면 어딜 가든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2 보물 곁을 떠나면 안 될 것이야. 말을 마치고 노인은 백마와 보검을 오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벌어진 바위 틈에 들어서자 바위가 저절로 닫히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여전히 오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위를 향해 절을 3번 올렸지요. 오빠는 보검을 등에 메고 누이 동생과 백마에 올랐습니다. 백마는 공중으로 떠올라 구름 속을 날아 오누이가 살던 고을로 날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돌연 구름을 가르며 백마를 탄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물을 받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자 모두들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령님께서 제게 이 신비런 백마와 보검을 주신 것은
우리들 스스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지금 모든 군사들이 저희를 잡기 위해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틈에 대궐로 쳐들어가 제단을 부수고 양식과 옷감을 되찾아 다시는 임금이 하늘의 엉터리 제사를 지내는 따위의 연극을 못하게 합시다. 오빠가 마을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끼며 곡괭이, 낫 등을 손에 들고 오빠를 따라 대궐로 쳐들어갔지요. 분노한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몰래 궁 밖으로 빠져나가 산을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얼마 후 산 기슭에서 흙먼지가 일며 어지러운 말 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궁으로 공격해 들어갔던 마을 사람들을 다시 군사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을 본 오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는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백마를 탄 오빠는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 군사들의 머리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지요. 오빠가 금빛 찬란한 보검을 휘두르자 군사들은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을 하였지요. 백성들은 궁으로 다시 들어가 곡간을 열고 양식과 옷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신이 나서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지요. 오빠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한 탓인지 몹시 지친 오빠는 집에 돌아온 뒤 백마는 마당의 나무에 메어두고 보검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방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쉽게 마음을 풀어버리지만 진자는 100배 더 분노하는 법이지요. 그날 밤 임금은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치밀한 계획을 짜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동이 채 트기도 전에 임금은 군사들을 풀어 오누이의 집을 몰래 에워쌌지요. 오누이가 잠에 골아떨어진 사이에 백마와 보검을 훔친 다음 방으로 들어가 동생을 단칼에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뾰족한 창으로 오빠의 가슴을 겨누었지요. 이때 얼핏 잠에서 깨어난 오빠는 얼른 손을 뻗쳐 선반 위에 보검을 더듬었지만 보검은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백마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결국 오빠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 오랏줄에 꽁꽁 묶여 궁궐로 잡혀갔습니다. 오빠는 원래 신체가 건장하고 늠름한 멋진 청년이었지요. 임금은 속으로 생각하길 만약 이런 용사를 하나쯤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적인들 두려우랴 든든한 내 세상이 될 것이지 아무도 내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곧 신하들에게 오빠를 각별히 잘 대접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대접이나 달콤한 말로도 오빠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나 임금은 그날 밤 자신의 딸을 오빠의 방에 들어보냈습니다. 그러곤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네가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널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내 땅의 절반을 떼어주어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오빠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을 배반할 수는 없다. 오빠의 또렷한 목소리가 궁궐에 쩌렁쩌렁 울리자 임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부르르 떨었습니다. 임금은 당장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오빠를 잡아 가두도록 하였지요.
오빠는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오빠를 고향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할 것을 명하였지요. 오빠는 눈 보라 속에 언덕을 넘고 넘어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살갗이 벗겨지고 피 범벅이 되도록 매는 그치지 않았지요. 쓸리고 깨어진 맨발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고향 마을에 채 닿기도 전에 이름 모를 산 골짜기에서 원통한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오래지 않아 봄이 오고 오빠의 피로 물든 땅에서는 분홍빛의 가녀린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진달래랍니다. 노인들은 그 꽃에 청년 용사의 영혼이라고 하였지요. 처녀의 원한을 풀어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조연명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로 정언혜라는 사람이 통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닭이 울 때쯤 헤어졌습니다. 통판이 관아로 돌아가 옷을 벗고 막 자리에 놓으려는 참인데 아전이 감사의 정가를 급히 가져왔지요. 긴급히 의논할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통판은 웬일인지 몰라 급히 옷을 주워 입고 뒷문으로 들어갔지요. 통판을 만나자 감사가 말하였습니다. 통판은 아침에 급히 칠곡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늙어서 아전 노릇을 그만둔 배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의 동생은 지금 아전 노릇을 하는데 이름은 배 지발이지요. 그를 잡아 목에 칼을 씌워놓고 먼저 배 이발에게 자식이 있는가 물으시오. 그는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죽은 지 오래라고 할 것이오. 그를 앞세우고 가서 무덤을 파고 시체를 검사하시오. 그 시체는 여자인데 나이는 18쯤 되고 얼굴 생김새와 머리칼 모양은 이러저러할 것이오. 옷은 옥색 명주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을 것이오. 꼭 잘 살펴보고 오시오. 통판은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여 그런 급한 일이라면 아침이 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제가 급히 횃불을 들고라도 가겠소이다. 하고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통판이 그곳에 이르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수군거렸지요. 우리 고을에서 살인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는데 검시관이 무엇하러 왔지? 통판은 바로 동원에 들어가 배 이발 형제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먼저 배 이발에게 물었어요. 내게 자식이 있느냐? 소인에게 아들은 없고 딸 자식 하나뿐이온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 앓다가 죽었소이다. 이제는 장사를 지낸 지도 10년이 가까워 옵니다. 통판은 그의 두 발에 고랑을 채워 말 앞에 세우고 바로 처녀를 묻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파고 관을 열어보니 시체의 얼굴이 살아있는 듯한데 생김새와 옷차림이 감사의 말과 맞아 떨어졌지요. 옷을 벗기고 검사를 해보니 이렇다 할 상처는 없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잔등에 돌멩이로 친 듯한 상처가 있는데 아직 으깨진 피부에 피가 질펀하여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었지요. 통판은 배 이발 형제 부부들을 형리에게 넘겨 급히 감령으로 올려보내게 하였습니다. 통판이 돌아와 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지요. 감사는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이더니 배 이발 형제 부부를 감령뜰에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두 형제를 엄하게 신문하니 베이발의 대답은 전과 같았으나 베지발의 대답은 형과 달랐지요. 사또께서 귀신처럼 밝게 살피시니 소인이 어찌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소인의 형은 살림이 넉넉하나 아들 자식은 없고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보내려고 하였으나 소인의 형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양자니 뭐니 할 게 있겠느냐. 조상의 재산은 동생이 대신 받들면 그만이지. 나는 사위나 얻어 데리고 살겠다 하였지요. 소인의 형수는 바로 계모인지라 딸을 늘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형수와 짜고 조카딸이 행실을 그르쳤다고 떠들어 형이 딸을 죽이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형은 차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형이 어디 나간 틈을 타서 형수와 함께 조카딸을 묶어놓고 돌멩이로 잔등을 쳐서 죽이고는 그 길로 입관해 버렸습니다. 며칠 뒤 형이 돌아와서 소인은 조카딸이 아무 총각과 몰래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붙잡았더니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였기에 곧바로 관에 넣었다고 하였지요. 장사를 지낸 지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형은 오늘까지도 제 말이 사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제 자식을 형 집에 들여보내 형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한 짓이었습니다. 배 이발의 아내를 신문하니 그의 진술도 그러하였으므로 마침내 사건을 해결하였지요. 사또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과 시체의 옷이며 범죄의 진상을 알았습니까? 통판의 물음에 감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젯밤 통판이 나간 뒤 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촛불이 깜빡거리며 찬 바람이 뼈를 오싹하게 하였지요. 촛불 뒤에 한 여인이 나타나 절을 하더니 억울한 일을 하소하러 왔다는 게 아니겠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원통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왔는지 자세히 아뢰어라 했더니 여인이 울며 하소하였소. 저는 아무고을 아무아전의 딸이온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아 죽었사옵니다. 처녀의 몸으로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천고에 원통할 일이지요. 그래서 새 감사가 오면 늘 억울한 사연을 아뢰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저와 만나면 사또가 정신을 잃고 하여 소원을 풀 수가 없었사옵니다. 사또께서는 남달리 정신이 굳센 분이 없기에 이렇게 분에 넘치게 와서 하소하는 바이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쾌히 승낙하자 여인은 문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소. 그래서 통판을 불러 시체를 검사해 보게 하였던 것이요. 고구려 정벌의 꿈. 백제 진사왕은 근구 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입니다. 침류왕이 세상을 떠나던 때 태자의 나신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작은 아버지인 진사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지요. 진사왕은 아버지 근구 수왕을 닮아 사람됨이 굳세고 날래며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진사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 정벌에 힘을 쏟았지요. 진사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고구려의 젊은 광개토 왕이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광개토 왕은 18살에 불과하였지만 태자 때부터 영특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광개토 왕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영을 내렸습니다. 여러 장수들은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군사를 모아 훈련시키시오. 알다시피 내 조부이신 고국 원앙께서 백제군의 화살을 맞아 돌아가셨소. 이제 그 원수를 갚아야겠소.
강개토 왕은 불을 뿜은 듯한 눈길로 장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해 7월 강개토 왕은 드디어 4만의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였지요. 광개토 왕의 진격 소리에 고구려 군사들이 창칼을 거머쥐고 백제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군을 쳐부수자. 우리의 땅을 지키자. 백제 군사들도 북을 울리며 힘껏 화살을 쏘아대었지요. 그러나 광개토 왕의 지휘 아래 단련된 고구려 군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의 싸움 끝에 고구려 군사들은 석현 부근에 있는 백제성을 10여 곳이나 빼앗았지요. 광개토 왕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는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군사들은 들으시오. 이 정도면 할아버지의 원수는 갚았으니 남은 싸움은 뒤로 미루겠소. 북을 올려 고구려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일단 군사를 거둔 광개토 왕은 10월에 다시 관미성을 공격해왔습니다. 관미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백제군은 죽음을 마다 않고 지켰습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이 20여일이나 계속되다가 결국은 광개토 왕에게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에 지고 중요한 요새까지 빼앗기자 진사 왕은 바짝 긴장을 하였지요. 고구려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빼앗긴 10여 개의 성을 되찾기 위하여 손수 군사를 정비하고 한강 북쪽 지방의 군량 준비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진사왕을 따라간 장수 가운데 침류왕의 아들인 아신도 끼어 있었습니다. 침류왕이 세상을 떠나던 때 나이가 어렸던 아신은 20살이 넘자 자신이 충분히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감히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임금이 머무르는 별궁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는 술판이 벌어졌지요. 자, 마음껏 마시시오. 이제 고구려와의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소. 우리 힘을 합하여 백제인의 기상을 보여줍시다.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어 감에 따라 장수들과 군사들의 사기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으슥해졌지요. 술에 취한 임금은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고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장수들이 임금의 침소로 달려왔습니다. 진사왕은 가슴 한가운데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진사왕은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애썼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였지요. 아신이 왕위가 탐이 나서 죽였을 것이란 소문만 은밀히 퍼지는 가운데 군사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갑작스런 진사왕의 죽음으로 모처럼 계획했던 고구려 공격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진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신왕은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신왕은 북방의 요새들을 광개토 왕에게 빼앗긴 것을 아주 분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광개토 왕에게 빼앗긴 성들을 되찾아 위엄을 높이고 자기가 왕위를 탐내어 작은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고 싶었습니다. 아신왕은 즉위하자마자 외숙 진무를 좌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쳐부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진무 장군은 씩씩하고 도량이 넓어 많은 사람이 따랐지요. 아신왕은
진무 장군을 불렀습니다. 관미성은 북방의 군사 요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오. 그런데 지금은 고구려 땅이 되어 있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요. 외숙께서는 아무쪼록 온 힘을 다하여 관미성을 다시 찾아 우리의 치욕을 씻고 백제의 이름을 다시 빛내도록 힘써 주시오. 진무 장군은 군사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군량과 군비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393년 가을 드디어 진무 장군은 훈련을 마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미성을 공격하였지요. 모두들 듣거라. 저 관미성은 원래 우리 백제의 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고구려에게 빼앗겼지. 이제 저 성을 되찾아서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도록 하자. 60이 넘은 진무 장군이 직접 칼을 들고 백제군을 지휘하자 백제의 군사들은 용감하게 활을 쏘며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서만 공격할 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도저히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진무 장군은 온갖 지략을 모아서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계속하였지요. 그러나 성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자 백제 군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곧 추위가 다가오면 군량은 물론이요 잠자리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지요. 아신왕은 눈물을 머금고 군사들을 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군사를 거둔 아신왕은 나라 안을 다스리는데 눈길을 돌렸지요. 큰아들 전지를 태자로 세우고 죄인들을 풀어준 뒤 동생 홍을 지금의 내부부 장관급인 내신 좌평에 임명하였습니다. 아신왕이 나라 안을 다스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자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아신왕은 아우 훈회와 진무 장군에게 군사를 주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인이 직접 나가 싸워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씻고야 말겠다. 가을 거지가 끝난 11월 아신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넜습니다.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쳤지만 잃은 땅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지요. 개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더니 한방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더 이상 행군을 계속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백제군은 눈 내리는 벌판에서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생활하던 백제군들은 무엇보다도 추위에 약하였지요. 더구나 추위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도 없던 터라 긴 밤을 오들오들 떨며 지샜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신왕은 밤새 얼어 죽은 병사들을 보며 길게 탄식하였지요.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아신왕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하며 뒷날을 기약하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한편 광개토 왕은 계속 쳐들어오는 백제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기 위해 수군장에게 500척의 배를 만들게 하여 백제의 정벌의 길에 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의 성 50여 개와 700여 마을을 점령하였지요. 고구려 군사가 드디어 도송 북쪽 근처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아신왕은 항복을 결심하고 대신들을 모아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고구려군이 이미 지척에 와 있소.
과인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우리의 땅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경들도 알다시피 번번이 실패하고 많은 백성들의 목숨만 앗았을 뿐이요. 더 이상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과인이 직접 도성 밖으로 나가 항복을 하겠소. 항복을 반대하고 끝까지 싸우자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아신왕의 판단이 옳다는 신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신왕은 신하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고구려 진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강개토 왕이 돌아간 뒤 아신왕은 도저히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필코 고구려를 정벌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그는 일본의 힘을 빌어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의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내는 대신 원군을 요청하였지요. 즉위 13년 드디어 아신왕은 한수 남쪽에서 백제군과 일본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 남서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신왕은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지요. 수십 차례에 걸쳐 총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백제군은 중국까지 진출한 고려군의 철통 같은 방어벽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군사를 돌이켜 한성으로 돌아온 아신왕은 고구려를 쳐부수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이듬해 9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